자, 다음 쪽에 1번 조직의 의 넘어가고요. 조직의 유형이 있는데요. 자, 이게 마치 우리 정책학에서 등장하는 여러 정책의 유형이 중요했듯이 조직의 유형도 앞으로 우리가 3장 조직론을 공부할 때 여기 나오는 조직의 종류들을 다 이제 미리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 학자가 그걸 구분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한 문제는 꼭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직론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조직들이 등장한다. 그걸 미리 좀 공부하는 거예요. 로마 4번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318쪽에 맨 꼭대기 있는 큰 표가 있는데 그걸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한 3분의 2 정도는 이순환 때까지는 아셔야 되는데 우리 이순환 때는 한 3분의 1 정도만 알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320쪽 로마 5번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왼쪽에 있는 날개의 그림과 그 밑에 도표까지 합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마 6번 데프트의 조직 유형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밑에 6가지 조직이 나오는데 본문에 보면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4, 5, 6 요 내용이 조직론에 등장한 대표적인 조직의 유형인데 미리 알고 가는 게 좋아요. 중간에 자꾸 나오니까 미리. 자, 그러면 바로 317조 로마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론으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뭐 정책학에 머물렀던 그 사고를 조금 잊어버리시고 조직론은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거. 이 챕터가 바뀌면 딴 과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연관시키면 안 돼요. 자, 우선 거기 4번은 민츠버그라는 학자가 등장하는데요. 민츠버그는 이 조직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눴거든요. 자, 첫 번째 단순 구조, 두 번째 기계적 관료제, 전문 관료제, 사업 구조, 그다음에 임시 특별 조직 이렇게 5가지로 나눴어요. 단순 구조 다음 쪽을 먼저 한번 보시면 하단에 318쪽의 맨 하단에 단순 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 관료제, 사업부제, 그다음에 임시 특별 조직 이렇게 5가지로 나눴거든요. 일단 이 5가지는 왜 이렇게 나눴지 뭐 이렇게 깊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민츠버그는 공단기 홍보대사입니다. 단기에 다 합격을 하라는 거예요. 단기에. 여러분들은 단기전사입니다. 단기전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단기전사입니다. 장기전사가 되면 안 되고 1년에 다 끝내십시오. 단기전사임. 단기전사임. 요 순서도 아셔야 되고 이 종류도 아셔야 되니까 단기전사임. 일단 이렇게 암기를 해놓을게요. 그런데 다시 앞쪽으로 와서 317조 그 로마 4번 바로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 개방체제적 관점에서 제시된 조직 성장 경로 모형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방체제라는 게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조직을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조직이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 5단계로 성장해 나간다는 요 순서대로 5단계로 성장해 나간다. 이 5단계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조직이 아주 극도로 혼란스럽고 아주 환경이 급변하는 그런 상황에 적합한 조직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소규모 처음에 신설된 갓 태어난 신생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전사임. 자, 거기 317쪽에 하단에 마치 그 사람 몸통 같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민츠버그는 조직을 5가지로 나눌 때 어떤 부위가 어느 부분이 그 조직을 끌고 나가는 핵심 부분이냐 이걸 기준으로 5가지로 나눈 거예요. 물론 다음 쪽에 보시면 맨 아래 단순 구조는 이게 소규모 신설 조직이에요. 처음에 조직이 갓 태어나면 규모도 작고 신설 조직 이게 단순 구조예요. 근데 요거는 오래된 대규모 조직이에요.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기계적 관료제가 돼요. 그 다음에 전문 관리를 거쳐서 사업 구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상황이 아주 급변하고 불확실한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임시 특별 조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앞쪽으로 다시 와서 그 사람 몸통 그림 같은데 보시면 맨 꼭대기 최고위층, 그러니까 장관, 시장 뭐 이런 최고위층을 흔히 우리가 전략 부문이라고 해요. 최고위층을 전략 부문이라고 하는데 이 전략 부문 조직의 전략을 수립하는 가장 그 최고위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결정을 하고 조직을 끌고 나가는 조직이 바로 단순 구조예요.
조직이 처음 신설되면 규모도 작고 선례 놓고 하니까 최고위층이 직접 다 결정하고 모든 거를 지시 감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맨 꼭대기 최고위층이 모든 걸 결정하고 끌고 나가는 그런 조직이 단순 구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고 규모가 점점 커지면 최고위층이 직접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SOP를 만들어줘요. 매뉴얼. SOP를 만들어주고 이거를 적용 감시하는 센터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두 번째 기술구조예요. 기술구조라는 게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그게 SOP,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SOP를 만들어주고 그걸 적용 감시하는 센터. 거기서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조직이 기계적 관료제예요. 우리 전형적인 정부 관료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규모도 되게 크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매뉴얼을 다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매뉴얼대로 일을 하라는 시키는 그런 조직이 기계적 관료제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말단 운영 계층한테 말단 작업 계층 운영 계층한테 권한을 다 주고 니들이 알아서 다 해라. 일선에서 다 알아서 해라. 직접 알아서 해라. 이게 세 번째 핵심 운영 부문 작업 계층. 그 조직의 손발에 해당하는 그런 이 전문가 조직이 그런 것들 보통 연구소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연구원들이 다 연구원 개개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뭐 연구소장이 뭘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게 전문 관료제예요. 이 학원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요.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가르치는 거지 뭐 원장이 어떻게 직접 가르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운영 계층한테 다 맡기는 이게 전문 관료제예요. 손발에다 맡기는. 네 번째가 중간 몸통. 중간 관리층한테 권한을 주고 중간 관리층한테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조직이 그게 사업 구조예요. 다음 쪽에 319쪽의 맨 꼭대기 4번 사업부제. 사업부제라는 게 바로 중간층한테 권한을 주고 중간층이 알아서 다 성과를 내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조직이. 그러니까 우리 공단기 같은 경우도 보면 약간 사업구조의 사업부제 성격도 약간 있거든요. 영단기, 경단기, 뭐 공단기, 법검단기 이렇게 해서 단기별로 본부장을 다 임명을 해서 본부장 책임하에 1년간 얼마 매출을 내고 그걸 내면 연봉을 얼마 주고 성과를 약정을 하고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묻고 그러니까 중간층한테 권한을 주고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중간층 중심의 조직을 흔히 우리는 사업부제라고 해요. 거기 세 번째 줄 산출을 표준한다 이렇게 되는데 산출이 성과입니다. 성과. 연 매출 얼마. 이런 성과를 표준화해서 약정을 합니다. 성과 계약을 하고 그걸 달성을 하면 높은 연봉을 주고 아니면 깎고 해서 성과에다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관리층한테 권한을 다 주기 때문에 중간관리자들끼리 서로 약간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영단기, 공단기, 뭐 법검단기 간에 서로 자기네 본부만 중요하다고 본부장들끼리 서로 갈등을 하거나 그래서 약간 그 사업 영역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분할된 구조다, 할거 구조다. 영어로는 디비저널라이즈드, 쪼개진, 분할된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공단기도 보면 본부장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영단기, 경단기, 법검단기 서로 자기네 단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뭐 인력 더 많이 주세요, 예산 더 많이 주세요 하지. 똑똑한 직원들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업부제는 흔히 할거 구조를 중간층 중심으로 모든 게 독립되어 있는 조직. 민간 기업체도 이런 성격 요즘 있죠. 삼성하면 뭐 300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 각 계열사 사장들이 따로 있잖아요. 이게 사업부제예요. 계열사들끼리 다 독립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임시특별조직 이거는 뭐냐면요. 지원 참모가 그때 조언을 해주고 하면서 이제 조정을 해주는 그런 조직이에요. 지원 참모가. 측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참모들이 그때 지원을 해서 조정을 해주는. 그래서 지원 참모가 끌고 나가는 조직이 임시특별조직. 중간층 끌고 나가는 게 요거. 말단 계층이. 요거는 기술구조가. 요거는 최고위층이 직접 지시 감독한. 자, 그래서 318쪽에 맨 꼭대기 있는 표, 이제 그거가 중요한데요. 어느 부문의 힘이 강하고 어느 부문이 조직을 끌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단기 전사 힘으로 구분된다. 맨 꼭대기 조정 기제가 뭐고 구성 부분은 뭐고 그다음에 세 칸 아래 그 조직이 놓이는 환경이 어떤 상태의 환경이냐. 거기까지는 좀 우선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맨 꼭대기 조정 기제. 어떤 그 조직 내에서 조정을 하는 그 메커니즘이
단순 구조는 최고위층이 직접 나서서 다 통제 조정을 합니다. 핵심 구성 부분이 최고위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두 번째 거는 요거는 기술 구조가 전부 매뉴얼 만들어주고 이걸 적용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런 센터예요. 기술 구조가 끌고 나가는. 기술 구조가 SOP 매뉴얼을 만들어주는데 그 매뉴얼이 바로 작업 과정의 표준화예요. 작업을 다 표준화해서 매뉴얼이나 땅콩은 항상 접시에 내다 놔라. 땅콩은 뜨든 비행기가 뜨든 내리든 움직이든 항상 접시에 내다 놔라. 안 그러면 비행기 회항시킨다. 이런 작업 과정의 표준화,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그걸 적용 감시하는 센터가 기술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표준화된 작업 과정의 표준화된 작업 과정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문관료제는 말단 운영 계층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말단 운영 계층이. 근데 말단 운영 계층이 아무것도 없이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엄청난 전문가예요. 전문가. 오랜 기간을 거쳐서 오랜 경험으로 어떤 기술을 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은 기술을 표준화해요. 기술을 표준화해서 그 표준화된 기술을 말단 운영 계층한테 탑재를 시킵니다. 무장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에서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은 기술을 표준화해서 그 표준화된 기술로 무장된 말단 운영 계층이 끌고 나가는 게 그게 전문관료제. 자, 사업부제는 중간층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중간층. 그 사람한테 산출을 표준화시켜요. 당신 책임하에 이런 성과를 내야 된다. 연매출 얼마 내야 된다. 약정을 하고 그걸 달성하면 보상을 해주고 아니면 책임을 묻는 산출. 이게 성과의 표준화입니다. 성과. 그래서 산출을 표준화시켜서 중간층한테 이거를 안겨주고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세 개는 요 조직은요 뭔가를 표준화해요. 이건 작업을 표준화, 이건 기술을 표준화, 산출을 표준화. 여기서 작업을 표준화시켜서 이걸 기술구조한테 맡기고, 이거는 기술을 표준화해서 운영계층한테 맡기고, 이건 산출을 표준화해서 중간층한테 책임을 지우는. 그런데 요 임시특별조직은 매우 불확실한 환경, 아주 급변하는 환경에 이제 적합한 조직이기 때문에 표준화를 못해요. 그때 참모들이 그때 문제가 발생하면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때. 그래서 상호 조절, 수시 조절, 그리고 지원 참모가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표준화를 못해요. 소규모 신설 조직이니까 이게 오래된 조직이 아니라서 뭐가 어디로 튈지 럭비공이에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그때 적응을 해야 되는 조직. 그 최고위층이 그때 지시 감독을 하고, 요거는 참모가 그때 조정을 해서 이제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줘요. 이 세 개는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표준화를 안 합니다. 신설된 조직이니까. 이건 불확실하기 때문에 표준화를 안 하고. 자, 그래서 왜 그런데 이런 이 세 가지 가운데 세 개는 표준화를 하고 이런 조직은 표준화를 하지 않느냐. 우리가 뭔가 매뉴얼을 만들고 표준화를 만들려면 환경이 안정돼 있어야 돼요. 자꾸 급변하거나 변화무쌍하면 매뉴얼이 안 통합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계속 땅콩을 접시에 내라고 하면 안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은 환경이 상당히 동태적이에요.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동태. 그러나 요 세 개는 환경이 안정적이에요. 이것도 안정. 그러나 약간 요거는 단순하면서도 동태적이고, 요거는 단순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요건 약간 복잡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요거는 약간 단순하면서 안정적이고, 요거는 복잡하기도 하지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매우 동태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불확실한 환경이에요. 안정되고 단순한 환경이 가장 변화가 없는 환경이에요. 확실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동태적이냐 안정적이냐 요 환경의 특성을 우리가 조금 감을 잡아야 되는데요. 요거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뒤에 가서 해야 되니까 369쪽으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369로 가볼게요. 거기에 맨 꼭대기 2번 상황 변수가 있으면서 1번의 환경이란 말이 나와요. 369 1번의 환경. 거기에 구성 요소를 보시면은 복잡성과 역동성 하면서 환경의 불확실성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복잡성과 역동성. 복잡의 반대말은 단순성이에요. 역동의 반대말은 안정성이에요. 정태성. 따라서 복잡하냐 환경이 단순하냐 이 얘기는요. 자, 우리가 환경의 불확실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두 가지인데요. 단순하냐 복잡하냐.
그 다음에 안정적이냐 동태적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자, 단순하다는 얘기는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가 수가 많지 않고 서로 경쟁 갈등이 치열하지 않는 관계를 말해요. 옛날에 여기 해커스도 안 들어오고 뭐 공단기 메가스터디 안 들어올 때는 한교하고 남부하고 뭐 몇 분 웅진하고 몇 개 있었거든요. 그때는 좀 순수했어요. 학원들이 이렇게 막 피 튀기게 경쟁하거나 뭐 한 걸음 더 올라오시면 합격하고 여기서 멈추시면 떨어집니다. 이런 거 안 했다고요. 이렇게 상대를 자극하는 이런 아주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그때 환경은 단순한 환경이었어요. 근데 지금 메가스터디 해커스의 공단기도 마찬가지 들어와서 정말 경쟁이 치열한 환경이 됐죠. 이게 복잡한 환경이에요. 이게 복잡한 환경이란 건 아주 이질적이고 경쟁이 치열하고 이런 게 복잡한 환경이에요. 적대적이고 경쟁, 갈등, 그 반대가 단순한 환경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역동적이냐 안정적이냐 동태, 정태죠. 안정은 변화가 없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시험 제도가 딱 안정이 돼 있고 강사진도 안정이 되고 그런데 요즘은 뭐 강사진이 수시로 남부에 있다가 어디로 오고 바뀌고 시험 제도가 뭐 조만간에 바뀌고 아주 변화무쌍한 환경이잖아요. 이 노량진 환경이. 그런 환경은 동태적 환경이에요. 변화무쌍해서 예측이 좀 어려운 게 동태 환경이고 변화가 없는 환경이 안정된 환경이에요. 자, 이랬을 때 단순하고도 안정된 환경은 불확실성이 낮은 환경이에요. 복잡하면서 동태적이면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환경이에요. 불확실성 우리가 낮다, 높다라고 할 때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많이 나오죠. 우리가 환경이 불확실하다,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불확실성이 낮다는 얘기는 단순 안정, 높다는 얘기는 복잡 동태예요. 자, 앞으로 다시 올게요. 이랬을 때 그 표에 환경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요거하고 요거는 환경이 복잡해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못 만드는 거예요. 매뉴얼 만들어 놓으면 적용이 안 돼요. 걸림돌이요. 디딤돌이 된 게 아니라 걸림돌이 돼요. 근데 가운데는 이 세 개는 환경이 약간 안정이냐, 아니, 단순하냐, 복잡하냐, 요 차이는 약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환경이에요. 안정해 보시면 안정된 환경, 안정된 환경, 안정된 환경.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표준화를 해서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를 표준화하느냐가 다른 거죠. 자, 뭐를 표준화하느냐? 작업의 표준화, 기술의 표준화, 산출의 표준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표준화를 안 합니다. 왜냐? 환경이 복잡하기 때문에, 동태적이기 때문에. 동태적이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거기까지만. 그게 뭐 거의 한 7, 80%니까 거기까지만. 단기 전사임 이런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에 보시면 다 설명드렸던 것들이요. 그 아래 본문들은 다 설명된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320쪽 로마 5번, 6번을 보겠습니다. 자, 필기노트는 71쪽, 72쪽 보시면 돼요. 71쪽부터 보시면 돼요. 이 로마 5번에 로비라는 학자가 말하는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자, 이것도 이제 조직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머릿속에다 각인을 탁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잘못 각인되면 계속 헷갈려요. 자, 로비. 자, 이 중에 단기 전사임 중에 이 기계적 구조가 가장 고전적 조직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현대적인 조직 모형. 네, 이건 뭐 신설된 조직이다 뿐이지 이게 고전적 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든 걸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대로만 해라. 그러니까 전형적인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전형적인 관료제 조직 이거고요. 요거는 그 관료제를 탈피해야 되는 탈관료제적 조직. 이게 서로 극과 극이에요. 요 조직과 요 조직은 서로 극단적인 조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기계적 구조하고 그 다음에 요 유기적 구조. 자, 이 두 조직의 차이를 딱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는데요. 요게 기계적 구조. 요거는 유기적 구조. 그러니까 환경의 불확실성이 낮으면 요런 조직으로 처방이 되고요.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으면은 요런 조직으로 가야 돼요. 이건 계층이 많죠. 계층이 아주 많죠. 이건 계층이 별로 없죠.
이건 통솔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통솔 범위가 상당히 좁게 아주 세분화가 분업이 되어 있지만 이런 조직은 상당히 넓게 되죠. 이렇게요. 통솔 범위가 넓게 미세하게 분업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조직의 차이를 로비가 두 가지로 이제 나눴는데요. 자, 우선 기계적 구조는 계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층이 많은 이유가 통솔 범위를 좁게 보기 때문이에요. 통솔 범위를 좁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만약에 2,000명의 직원을 모두 통솔할 수 있다면 차관, 실장, 국장, 과장 계층이 필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계층이라는 거는 장관, 차관, 국장, 과장 요게 계층이에요. 권한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상하 간의 등급을 만들어 놓은 거죠. 등급을. 근데 한 사람의 장관이 2,000명, 3,000명을 모두 통솔할 수 있다면 차관, 실장, 국장, 과장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하면 돼요. 계층이 필요 없겠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통솔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계층을 두는 거예요. 통솔 범위를 좁게 볼수록 계층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계적 구조는 통솔 범위를 좁게 보기 때문에 많은 계층이 만들어져서 계층의 수와 통솔 범위는 반대 역관계입니다. 계층의 수가 그러니까 통솔 범위를 좁게 보면 계층이 많이 필요하고 통솔 범위를 넓게 보면 계층이 많이 필요 없어요. 이런 조직은 그렇죠. 이런 조직은 장관, 그다음에 뭐 국장 밑에 그냥 직원, 팀장, 장관, 그다음에 팀장, 직원. 통솔 범위가 매우 넓어요. 그러니까 많은 계층이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조직은 반대입니다. 계층도 작고, 계층 수가 작고, 그다음에 통솔 범위는 넓은 조직. 이런 조직은. 자, 그다음에 이런 조직은 분업을 많이 합니다. 분업을. 더 이상 업무를 쪼갤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자꾸 쪼개가지고 기계 부속처럼 사람을 그것만 맡기는 거예요. 한 가지 일만 계속. 그러니까 너는 주차해라, 청소해라, 뭐 전화 받아라, 서빙해라, 조리해라. 식당 업무를 전부 다 나눠가지고 개인별로 분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 일만 반복적으로. 기계 부속처럼 하는 거죠. 누구라도 당장 그만두면 다음 사람 뽑아서 또 시키고 언제라도 투입시킬 수 있는. 분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은 분업을 하지 않습니다. 분업을 하지 않습니다. 분업을 하지 않고 협업을 합니다. 협업. 함께 일을 하지 개인별로 분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직은 주로 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팀 형태로. 너는 전화만 받아라, 뭐만 해라 이게 아니라 안내팀 해서 안내하면 주차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식당 문도 딸 줄 알아야 되고 뭐 안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청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팀 단위로 일이 돌아가기 때문에 분업이 아니라 협업입니다. 분업과 협업은 반대입니다. 이건 개인별로 분업을 한다는 거고, 이거는 팀 단위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한다. 자, 그다음에 이런 조직은 SOP를 매뉴얼을 많이 만듭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매뉴얼을 다 만들어서 이대로만 해라는 거예요. 부하들이 어떤 재량권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주인이 모든 결정을 다 하고 아래다가는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은 권한이 위로 직권화가 돼 있어요. 자, 꼭대기 한 사람에게 권한이 위로 이렇게 몰려 있는 이게 직권이고 아래 사람한테 직원한테 나뉘어져 있으면 그게 분권이에요. 근데 이런 조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뉴얼 안 통합니다.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땅콩을 접시에 내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손에다 줄 수도 있어요.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는 좀 뭐 꼭 위생적이진 않지만 손바닥에 줘야 돼요. 그럴 때. 그러니까 매뉴얼이 여기서는 걸림돌이 되고 여기서는 매뉴얼이 디딤돌이 되고 여기서는 아래 사람들한테 권한을 다 주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아래가 있어요. 분권이 돼 있죠. 분권. 직권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은 고층 건물이에요. 고층 건물. 권한이 위로, 무게중심이 위로 가 있어요. 이런 조직은 저층 구조예요. 무게중심이 아래로 가 있어요. 왜냐?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태풍 불고 땅이 지진 나고 막 움직거리는데 고층 건물 지을 수 없잖아요. 자세를 낮춰야죠. 그러니까 이런 조직은 저층 구조로 가야 돼요. 계층이 작은. 계층이 작다는 게 이게 저층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계층이 많다는 거는 고층이라는 뜻이에요. 고층. 바람 안 불고 지진 안 나고 하니까 고층 건물 100층, 200층짜리 지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 관료제와 같은 기계적 구조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요즘은 이런 반대로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이 이제 관료제 형태를 탈피하지 않은 탈관료제적 조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이런 조직을 많이 활용을 하다가 1960년대
를 계기로 해서 신냉정론 때 60년대 말에 신냉정론을 계기로 조직이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이런 조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을 탈관료제화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은 기계적 구조, 이런 조직은 유기적 구조, 이런 조직은 뷰로크라시, 이런 조직은 에드호크라시라고 해요. 에드호크라시. 이거는 뷰로크라시. 관료제, 탈관료제.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상황도 다르고 조직의 특성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직론은 요거만 딱 머리에 각인돼 있으면 혼동이 안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헤매는 거죠. 특히 다른 데서 공부해 갖고 온 학생들이요. 이게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무래도 쭉 하다 보니까 뭔가 불안하고 다른 학생들은 다른 강의를 듣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 풀이 때.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때는 안 오는 게 나아요. 차라리. 더 헷갈려요. 그때쯤 되면 뭐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온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기계적 구조는 분업은 많이 돼 있지만 분권은 안 돼 있는 조직입니다. 분업과 분권이 달라요. 흔히 행정학 내일 모레 시험 봐야 되는데 웬만큼 공부했다고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딱 묻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분업하고 분권은 같은 말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부터 다시 해야 돼요. 분업은 너는 주차만 하고 청소하고 전화 받고 해라. 이게 업무를 수평적으로 미세하게 나눠가지고 너는 이거만 해 저거만 해. 이게 분업은 수평적 개념이에요. 수평적으로 나누는 거고, 분권은 윗사람의 권한을 아랫사람한테 주는 게 분권이에요. 식당 주인이 이건 네가 알아서. 그러니까 분업은 이런 겁니다. 너는 주차만 해라. 주차만 해. 너 청소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분업이고, 분권은 직권과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업의 반대말은 협업이고, 이게 항상 우리가 반대말을 통해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분업은 협업의 반대말이고 분권은 직권의 반대말이에요. 그럼 분업과 분권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업은 협업의 반대말이고 분권은 직권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은 분권은 많이 돼 있어요. 분업은 전혀 안 돼 있죠. 왜냐하면 협업을 하니까. 이런 조직은 직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사람들은 권한이 없어요. 항상 매뉴얼대로만 해야 되고 기계 부속처럼 해야 되니까 하급자가 뭘 판단하고 결정할 게 권한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이 위로 집중된 게 직권이고 아래 직원에게 분산된 게 분권인데, 이런 조직은 분업은 많이 돼 있지만 권한은 아래 있지 않아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레 주차를 하다가 차를 박았어요. 외제차를 박았으면 고쳐주고 하는 거는 식당 주인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조직에서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한 달에 뭐 월급을 100만 원씩 줄 테니까 넌 주차만 해라. 사고 나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런 조직은 이런 조직이에요. 직권화가 돼 있어요. 주차는 아래 직원이 하지만 그 사고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여기서 지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자, 발레 주차비 네가 10,000원 받든 20,000원 받든 받아라. 네가 받아 챙기고 사고 나잖아. 네가 다 알아서 고쳐줘. 그게 분권이에요. 그게 분권. 그러니까 분권은 직권의 반대말이고 분업은 협업의 반대말. 이런 조직은 분업은 많이 돼 있지만 분권은 안 돼 있고, 이런 조직은 분업은 안 돼 있지만 분업 안 돼 있어요. 팀 단위로 일을 하기 때문에 분업 안 돼 있어요. 팀 단위로. 분업을 안 합니다. 그러나 권한은 아래 팀장, 팀원들한테 권한이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권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분업 이퀄 분권이 아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시거나 잘못 어떻게 강의를 듣다 보면 착각을 많이 하고 오시는데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 6번의 데프트를 보겠습니다. 필기노트 72쪽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요. 자, 데프트는 요거하고, 자, 요 극단적인 조직이 요거하고 요거니까요. 요 조직을 양극에 위치시키고 가운데 중간 정도 조직을 5개를 더 설정해서 7개를 나눴어요. 자, 그러니까 1번부터 7번까지. 1번이 기계적 구조예요. 그 다음에 7번이 유기적 구조예요. 가운데는 5가지를 더 설정했습니다. 더 설정해서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요. 요게 기능 구조예요. 요게 사업 구조. 그 다음에 매트릭스 구조, 수평 구조, 네트워크 구조, 유기적 구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유기적 구조는요, 다른 말로 학습 조직이라고도 했습니다. 데프트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데프트는 요게 학습 조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부 매뉴얼 만들어서 그 관행과 매뉴얼대로만 해야 되는 이런 조직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런 조직은 학습이니까 이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지식을 항상 창출하고 활용하고 이걸 이제 공유 축적해 나가는 그런 조직이 학습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막 하면서 새로운 걸 터득하는 거예요. 꼭 루틴대로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실패를 장려하고 시행착오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패하면 그냥 당장 책임을 물어야 되고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 해보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꿈 깨라. 야, 꿈 깨라. 여기서는 꿈을 꿔라. 새로운 거 한번 해봐. 꿈 꿔라. 꿈 깨라. 시키는 거나 똑바로 해.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전혀 창의력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조직이 기계적 구조예요. 기계적 구조가 이런 조직이고 유기적 구조는 바로 이런 조직이고 이 사이에 이런 조직들이 또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계적 구조의 특성을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지금 제가 다 설명드렸던 거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 명확하게 규정된 직무, 이게 매뉴얼대로 모든 직무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칙과 규정이 많다. 이것도 매뉴얼, 법규 이런 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정의성, 이게 뭔 뜻일까요? 정의롭지 않다? 그게 아니겠죠. 한자를 보니까. 비정의성, 온정과 의리를 배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정과 의리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매뉴얼에 따라 누구한테나 어떤 사람은 땅콩을 손에다 주고 어떤 사람은 접시에다 주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나 땅콩은 언제나 접시에다 내다 놔라. 차이 없이 감정과 어떤 편견과 차별 없이 보편타당한 아주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라는 뜻이에요. 비정의성이. 온정과 의리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법규에 따라 늘 일관된 행정을 해라는 뜻이에요. 관료제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죠. 관료제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관료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왼쪽에 비정의성 그 날개 설명이 되어 있긴 합니다. 맨 아랫줄에요. 비개인화라고 돼요.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사사로운 그런 편견에 휩쓸리지 마라.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누구한테는 굴림하고 누구한테는 굽실거리고 뭐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료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관료제를 오늘 마지막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할 건데 거기 보시면 자 382쪽으로 가볼까요? 맨 아래 382쪽 맨 아래 괄호 7번 볼까요? 거기에 비정의성, 비개인화, 영어로는 impersonalism, 퍼스널리즘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출신 학교 선후배, 친척 뭐 이런 거 다 감정 버리고 감정과 편견이 개입되면 오류가 발생한다. 오류와 차별이 그런 거 다 제거하고 정말 법대로 냉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이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서구의 행정 문화가 이런 식이에요. 자, 320쪽 다시 오겠습니다. 자, 기계적 구조 특징을 더 보시죠. 직권화. 고도로 직권화된 조직이죠. 그리고 명령 복종 계통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과장한테만 보고하고 국장한테 보고하고 실장한테 보고하고 차관한테 보고하고 장관한테 명령 계통이 딱 일어나가 돼 있어요. 분명한 명령 복종. 통솔 범위 좁다 돼 있죠. 협업을 안 하니까 팀워크는 낮겠죠. 개인별로 분업을 해요. 그 다음에 법규대로만 해야 되니까 이게 융통성이요. 경직성을 띠요. 경직성. 이 기계적 구조가 얼마나 경직성 있냐. 개인별로 전부 분업이 돼 있고 매뉴얼대로 해야 되고 하니까 팀워크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3인 1조로 가로수를 만약에 식수한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수를 식수하는 직원이 3인 1조로 작업을 하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보니까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구덩이를 파고 한 명은 구덩이를 메꾸는 거예요. 한 명은 구덩이를 파고 뒤따라온 사람 메꾸고 파고 메꾸고.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물어보니까 자기들 원래 3인 1조로 가로수를 심는 사람들인데 가운데 나무를 넣어주는 그 분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못 나왔다는. 그러니까 앞에 나무를 자기는 파는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메꾸는 사람이고 가운데 나무를 넣어주는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그 사람 빼고 땅을 파고 메꾸고 파고 메꾸고. 근데 이제 팀별로 일을 한다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겠죠. 근데 개인별로 분업을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면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못 하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하는 일. 자, 그게 경직성.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감지도 못하고 대응도 못해요. 폐쇄 체제. 그러니까 이런 조직은 기계적 구조는 환경이 매우 안정돼 있다고 보잖아요. 불확실성이 낮다. 이런 조직은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돼요. 매뉴얼 같은 게 안 통하는.
지금 감이 잡히고 있죠. 이렇게 잡아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데프트는 이 극단적인 두 개 조직을 끝에 위치시키고 가운데 5가지를 더 이제 설정을 해요. 끝에는 유기적 구조는 뭐냐? 유기적 구조는 맨 끝에 7번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유기적인 조직으로서 학습 조직이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가장 유기적이다라고 되는데 그 이유가요. 이제 이게 물론 가장 비유기적이고 이게 가장 유기적이지만 이걸 이분법식으로 나눈다면 여기까지는 이게 고전적 조직이라고 보셔야 돼요. 넓게 보면 이게 기계적 구조고 요거는 다 넓게 보면 유기적 구조예요. 넓게 보면. 근데 그 중에 이게 가장 유기적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요런 조직은 요런 조직들은요. 이런 유기적 조직이 구조의 하부 조직에서 쓰입니다. 이게 무슨 독립된 조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조직 모형들은 이런 유기적 구조의 하부 조직에서 많이 쓰이고 또 이런 기능별 구조는 기계적 구조의 하부 조직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독립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여기까지는 기계적 구조고 여기서부터 넓게 보면 유기적 구조인데 맨 끝으로 갈수록 저게 가장 유기적 구조다. 근데 이 데프트는 유기적 구조를요 학습 조직이라고 했어요. 가장 이게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학습이라는 게 배울 학사 익힐 습자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뭐 배우고 익힌다는 뜻인데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이게 학습이 아니고 조심하셔야 돼요. 행정학에서 학습이란 말은요 공부하는 게 학습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학습 아니고 새로운 거를 추가하는 게 학습이에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 지식이라는 게 새로운 지식에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생이처럼 시키는 것만 하고 그게 아니고 좀 삐딱하게 하는 거예요. 삐딱하게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고 공유하는 이게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학에서 학습이라는 거는 새로운 매뉴얼을 깨고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는 게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성과가 오르지 않더라도 시행착오를 막 겪으면서 뭐 실패도 해보고 그 실패를 통해서 생기는 게 학습이에요. 학습은 성공만으로 학습할 수 없어요. 학습이라는 게 그냥 공부한 대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행정학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 매뉴얼을 깬다. 막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좌충우돌 하는 거 이게 학습이에요. 그래서 학습은 동그라미 2번에 표준화, 매뉴얼, 공식화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직권화돼도 안 돼요. 분권, 부하들한테 권한을 다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실험과 시행착오를 자꾸 해야 돼요.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매뉴얼대로만 계속 이렇게 하는 그거는 학습이 아니에요. 학습이라는 개념을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자꾸 착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앞쪽에 오셔서 그 가운데 이런 5가지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기능구조부터 보겠습니다. 기능구조. 자, 기능구조는요. 공동기능별로 조직을 편제하는 겁니다. 공동기능별로. 조직이라는 게 일을 하려면 어떤 조직이든지 공통된 기능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조직이 돌아가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인사. 그 다음에 예산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자가 있어야 돼요. 물자. 뭐 조직 같은 거. 기구가 있어야죠. 이런 게 있어야 일이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필요로 하는 공통된 기능별로 조직을 편제하는 거예요. 인사는 인사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물자는 물자대로 몰아서 인사국, 예산국, 물자국 이런 식으로 조직을 편제하고 책임자를 임명을 해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 이런 기계적 구조는 주로 하부 조직들이 이 중간 이하의 하부 조직이 다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능 구조는 기계적 구조의 하부 조직에서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오른쪽에 날개 보기 321쪽 맨 꼭대기 날개 기능 구조의 모습 보시면 주석에 이런 말 안정된 환경에서 일상적인 조직 기술이 중요하고 팀워크 같은 게 적게 요구되는 기계적 구조의 하부 조직에서 주로 쓴다. 그래서 기능별 구조는 이퀄 기계적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계적 구조의 하부 조직에서 쓴다. 넓게 보면 이것도 기계적 조직이다. 이렇게 보죠. 동그라미 2번에 본문에 보겠습니다. 자, 기능별로 한 끼어번에 이렇게 몰아서 일을 몰아서 하니까 규모의 경제 이런 게 나타나니까 비용 절감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전문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인사는 인사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몰아서 하니까 인사 전문가, 예산 전문가. 그리고 몰아서 하니까 비용 절감 같은 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게 이 기능 간에 수평적인 조정이 안 된다.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인사는 인사대로 예산 예산대로만 따로 전문성은 높아지지만 이 이질적인 기능들 간에 수평적인 조정이 안 돼요. 이거 조정할 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사업부제는 사업 구조는 이거하고 반대되는 조직. 주로 유기적 구조의 하부 조직에서 많이 쓰는 조직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식.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B 이게 사업입니다. 우리 공단기가 경단기, 영단기, 복검단기 이게 사업이에요. 일종의 사업 부서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여러 기능을 같이 주는 거예요. 인사, 예산, 물자. 본부장 책임하에 알아서 해라. 인력을 줄이든 예산을 늘려 쓰든 네가 알아서 해라. 인사, 예산, 조직 이거를 이 부서 안에서 조정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업부제는 요거하고는 정반대되는 조직. 여기도 B 사업부서도 인사, 예산, 물자 여러 기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중복이 되죠 서로. 여기도 인사, 예산, 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은 전문성이 떨어져요. 규모의 경제 이런 게 안 돼요. 여기도 인사 분산되잖아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비용 절감도 안 돼요. 이런 조직. 그런데 수평적인 조정이나 이런 건 잘 돼요. 요 부서 내에서 사업부서 내에서 요 여러 가지 기능들 간에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 본부장 책임하에 인력을 줄이고 예산을 늘리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수평적인 조정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대응성, 환경에 대한 대응성이 상당히 높아요. 대응성. 자, 이거 만약에 C가 경단기라고 봐요. 공단기 안에 경단기가 있잖아요. 근데 경단기는 우리는 후발주자예요. 이미 경단기는 다른 데서 뭐 김재규 경찰학원 뭐 이렇게 이미 다 잘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늦게 출범하다 보니까 이그잼 경찰도 잘 되고 있었죠. 조금 후발주자다 보니까 좀 경쟁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경찰은 포기하고 차라리 뭐 공사공단 쪽으로 가보자. 뭐 공기업 단기 이걸 만들자. 해서 C를 폐지하고 D라는 사업부서를 만들어서 여기에 투입됐던 인력과 예산을 전부 몰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환경 변화의 대응성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런 게 신속하게 될 수 있어요. 대응성. 이런 건 그런 게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조직은 이런 장점은 있지만 요게 단점이고, 이런 조직은 이런 장점은 있지만 또 요게 단점이기 때문에 매트릭스 조직은 이 두 조직의 장점만 취해서 두 개를 결합시킨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 매트릭스. 행렬 조직이라고 하죠. 행렬 조직. 행렬. 가로 행, 세로 열. 가로 세로. 이 두 개를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예산, 물자로 이렇게 일단 나눈 다음에 사업부서를 갖다가 결합을 시킨 거예요. 요렇게. 갖다 밀어붙인 거죠. 요렇게. 밀어붙여가지고 기능별로는 수직적으로 통제를 하고 사업별로는 수평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왜냐하면 사업부서의 장점이 수평적인 조정이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성이니까 이런 장점만 딴 거예요. 기능부서의 전문성과 사업부서의 대응성이라는 장점을 딴 거예요. 그게 바로 매트릭스 구조예요. 맨 아래 4번.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화학적으로 이중적으로 결합한 조직이에요. 물리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항상 행정학은 형용사. 물리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는데 한 3년 전에 국회 8급 시험에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리적으로. 틀려요. 피지컬과 케미컬은 다르잖아요. 물리적이라는 거는 그냥 확 뒤섞은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슬그머니. 케미컬은 완전히 휘저어서 섞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직은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킨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합쳐서 기능별로는 이제 인사 전문가는 이렇게 지휘를 받고 예산은 또 예산국장 지휘를 받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사업별로는 여기 본부장 지휘를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별로는 수직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받고 사업별로는 수평적으로 조정을 하는 그러니까 통제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전문성과 대응성을 함께 살리는 그런 조직 형태가 매트릭스 행열 가로 행 세로 열 행열 구조예요. 다음 쪽 5번 수평 구조를 보겠습니다. 수평 구조는요 한마디로 이거는 팀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팀제가 수평 구조다 일단 생각하십시오. 팀제. 다른 말로는 뭐 프로세스 조직이다라고 돼요. 프로세스 조직. 자, 이거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다 뒤에 가서 다시 다 나옵니다. 다시 나오는데 이걸 먼저 알고 가야지 중간에 되니까 미리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수평 구조는 팀제다. 수평화된 구조다. 팀에는 계층이 없어요. 팀이라는 것은 계층이 없어요. 이런 조직은 계층이 있지만 이런 유기적 구조의 하부 조직에서 쓰이는 팀제는요. 계층이 없어요. 팀장이 팀원보다 계급이 더 낮은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그 노무현 정부 때 팀제 많이 도입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팀제 때 5급 팀장 밑에 3급, 4급 계급이 높은 팀원이 일을 했어요. 쪽팔리지만 우리 옛날 같으면 이런 조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계급별로 다 돼.
팀제는 계층이 무시되고 팀원의 능력에 따라 능력과 성과에 따라 팀장이 되기도 하고 뭐 연봉을 많이 받기도 하고 하는 거지 꼭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평 구조는 수평화된 계급이 없는 팀제 이게 수평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평 구조는 그런데 코어 프로세스 핵심 과정 중심으로 업무를 편제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핵심 과정 중심으로 업무를 흐름별로 편제한 팀제 같은 경우가 이제 수평 구조예요. 수평화된 구조다라는 뜻이죠. 수평화된 구조다. 자, 팀제의 수평 구조는 물론 사업 구조도 기능별 구조하고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수평 구조도 개인별로 업무를 할당시키는 기능별 구조하고는 많이 좀 다른 조직이에요. 자, 개인별로 분업을 하는 기능별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 문 열어라 너는. 그 다음에 청소해라. 그 다음에 주차해라. 그 다음에 넌 안내해라. 그 다음에 뭐 조리해라. 서빙해라. 그 다음에 계산해라. 또 식당 일이 진행이 되려면 이런 업무들이 필요하고 이거를 개인별로 다 분업을 해서 연쇄적으로 요거 끝나면 요거 하고 이렇게 쭉 이어지도록 이렇게 직렬화된 이런 조직이 바로 기능별 구조예요. 기계적 구조는 하부 조직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뭐 주차하다 보면 또 손님이 올 수도 있고 뭐 식당 문 여는 놈이 오늘 안 나올 수도 있고 아까처럼 나무 집어 넣는 놈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면 개인별로 너무 이렇게 분업을 해 놓으면 조직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게 개인별로 다 분업을 해 놓은 기능별 구조예요. 이 기능이라는 것은 개인별로 다 기능을 세분하는 거예요. 근데 수평 구조는 팀 단위로 하는 거예요. 자, 요 C가 이 친구가 나이는 얼마 안 되고 뭐 계급은 좀 낮지만 이 사람이 제일 똑똑하고 안내에 대해서는 제일 이 친구가 잘할 것 같다. 그러면 이거를 묶어서 요게 가지고 코어 프로세스다. 핵심 과정이다. 안내. 이 친구가 가장 똑똑하고 잘한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러면 이게 안내팀을 만들어서 이 친구를 팀장을 시키고 이 네 가지 업무를 같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2명이면 되겠지. 4명 필요 없고. 자, 2명이서 식당 문 열고 청소하고 주차하고 안내하는 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어떤 식당 문 두 사람이 다 키를 복사해서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안 나오면 누구라도 해야 돼.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돼. 여기서는 멀티플레이어가 안 돼요. 여기서는 멀티플레이어가 돼요. 여러 가지 일을 팀원들이 다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자, F 조리. 네가 요리에 대한 감각이 제일 뛰어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건 조리팀. 요게 핵심 과정이니까 이 일을 하던 네가 팀장해라. 그러니까 핵심 과정을 중심으로 부수적인 업무들은 묶어서 팀을 만들어서 이 팀별로 업무가 쭉 흘러가게 요런 조직이 바로 프로세스 조직이에요. 직렬이 아니라 이거는 병렬화된 조직.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할 때 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같이. 꼭 순서가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할 때 요거도 할 수 있고 요거도 할 수 있고 직렬이 아니라 병렬화된 조직. 이런 조직을 프로세스 조직이라고 해요. 핵심 과정별로 팀 단위로 묶어가지고 흐름이 쭉 이어지도록 개인별로 분업을 한 게 아니죠. 이게 훨씬 더 속도나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이 수평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의 네트워크 조직은요. 핵심적인 거는 자기가 하고, 자, 완성차 만든 현대차다. 엔진은 내가 하고, 나머지 범퍼, 백미러, 타이어 이런 거는 다른 조직이 외주를 줘서 이렇게 느슨하게 다 계약을 해서 외주를,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구조는 핵심적인 것만 자기가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기능은 다른 조직하고 계약을 해서 외주를 주는 느슨하게 연결된 그런 조직이 네트워크 구조예요. 자기는 핵심만 하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게 전략, 조정, 통제, 기획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 그것만 자기가 하고 나머지 부차적인 것들은 외부 기관에게 아웃소싱을 해서 위탁을 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조직이 네트워크 조직. 요즘 다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책을 낼 때도 제가 인쇄까지 하거나 뭐 각 서점에 책을 보내거나 저희 카스파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카스파는 제가 원고 쓰면 그 원고 내용대로 교정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인쇄를 하고 뭐 어디 책을 어디 서점으로 보내고 이런 거는 다 다른 대행 업체들이 다 계약을 해서 해주는 거. 이런 게 바로 그러니까 원고를 쓰는 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원고 쓰고 교정 보는 게 디자인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것만 내가 하고 나머지는 외주를 준다. 네트워크 구조예요. 우리나라 조직들도 기업 조직들도 네트워크 조직이 많이 있어요. 현대차도 그렇고 다 그래요.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적인 것만 자기가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건 다른 걸 데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안전한 것만 지가 하고 위험한 거를 외주를 주는 좀 왜곡된 네트워크 조직, 위험이 외주된 조직, 뭐 그런 식으로 좀 잘못돼 있죠. 자, 유기적 구조는 됐고요. 자, 그래서 기능사 매수 내유로 갈수록 가장 유기적 구조고 이쪽으로 올수록 덜 유기적인 고전적인 그런 조직이다. 이게 극단적이고 가운데 5가지 있는데 엄밀히 보면 A는 이쪽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쪽에 해당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323쪽에 Y대 맨 끝에 보시면 10번에, 그러니까 9번에 프로세스 조직, 이게 바로 수평 구조예요. 이런 게. 부르는 말이 여러 가지 책마다 다 다르니까요. 기능을 통합해서 팀 단위로 수평화시킨 흐름 중심의 조직이다. 절차가 간소화된,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쭉 나눠진 게 아니라 이렇게 통합된, 간소화된 그런 형태의 조직으로서 직렬이 아니라 병렬화된 구조다. 이걸 일명 팀 조직, 수평 구조라고도 부른다. 아메바 조직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메바라는 거는 아주 그 형태가 유연하고 신출귀몰하고 오므라졌다 펴졌다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가 꾀가 많고 아메바.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니셜이 똑같네요. 자, 문제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434쪽 1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434쪽 12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암기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능사 매수 내유 이렇게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기능사 매수 내유, 기능사 매수 내유. 이 순서대로 유기적 구조고 왼쪽으로 갈수록 덜 유기적인 구조. 요즘 뭐 드루킹 같은 것도 그렇지만 사실 기능사, 드루킹은 파워 블록으로 기능사잖아요.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김경수가 그걸 매수를 해가지고 뭐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면.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은 다 파워 블록을 이용하는 거는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모든 정당이 다 하고 있었던 건데 왜 김경수만 가지고 뭐 문제를 삼냐 하지만 뭐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자국한 현재 특검은 지금 공범으로 보고 지금 오늘부터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경수가 만약에 드루킹을 매수해서 활용을 했다. 그런 거는 전문 작업군을 매수해가지고 선거에 이용을 한 거거든요. 기능사를 매수한 거거든요. 기능사 매수했네요. 기능사 매수네요. 그거는 기능사를 매수한 것네요. 기능사 매수네요를 암기하시고, 아까 민츠버그는 단기전사임 암기하시고, 데프트는 기능사 매수네요. 그 순서를 아셔야 되니까. 12번 같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순서대로 유기적인 성격이 약한 것부터 순서대로 기능사 매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게 있고 그냥 딱 단순하게 무식하게 암기할 게 있고 이런 그냥 무식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냥. 자, 그런데 한 가지 저기 11번 문제 하나 더 볼까요? 그럼요. 사업구조를 물었네요. 사업구조 요겁니다. 요거 데프트의 사업구조 그 다음에 민츠버그의 사업구조 거의 같아요. 99% 같아요. 중간 책임자한테 산출을 약정하고 산출을 표준화시키고 산출이 성과입니다.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조직. 따라서 성과 관리, 성과 중심의 관리가 용이하고 한 게 그게 사업구조예요. 답은 몇 번일까요? 거리가 먼 거. 답은 3번이죠. 3번. 규모의 경제는요. 기능별로 가야 돼요. 기능별로 가서 기능별로 몰아서 해야 전문화가 되고 비용 절감이 되지. 사업구조는요. 그 사업부서 내에서 여러 기능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사하고 여기도 인사하고 인사하니까 이 기능이 중복 분산돼서 이게 비용 절감이 안 돼요. 3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맞겠죠. 부서 내에서 기능 간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기능 구조보다 환경 변화에 더 신축적이고 대응적이다. 보세요. 순서. 얘가 훨씬 더 이쪽에 있으니까 유기적이고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기능 구조는 그런 게 없어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직의 유형은 대충 됐습니다. 됐고.